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 30일 새벽 끝난 미 연준 FOMC에 유독 관심이 높았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연 4.5%인 기준금리를 유지했고 앞으로도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준이 올해 금리를 한 번이라도 내릴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장대철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연준 금리를 유지를 그대로 했는데 그날 관심이 많았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 인하 압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이걸 받아들일지 궁금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유지했는데 관심은 올해 몇 차례 정도 내릴지, 올해 뭐 예상이 뭐 2차례 정도였다, 한 차례다, 내리지 않을 거다, 여러 가지 전망인데 이번 회의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전망이 좀 달라지고 있는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 교수님? 지금 일단은 연준도 얼만큼 내릴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나왔지만은 네. 트럼프가 특히 관세 정책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내세울지 모른다. 관세 정책에. 예, 뭐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네. 정책들도 있지만은 거기서 언급한 거는 관세 정책이었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니까 인플레이션을 예측할 수가 없고 인플레이션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금리를 내릴 추세로 갈 거냐 올릴 추세로 갈 거냐 그거 자체도 지금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직 확실히 얘기할 것은 일단은 기다리고 보는 단계다. 기다리고 본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굳건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급히 뭐 어떤 정책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일단은 대기하고 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번에 그래서 어저께 페드와치를 한번 봤는데 금년 말에 그 4.5%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내리지 않을 거다고 예측한 게 10%고요. 예. 그다음에 한 번 내릴 거다 예측한 게 29%. 두 번 내릴 거다 33%. 세 번 내릴 거다 20%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월가에서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어느 한쪽으로 전망이 높은 게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데 경제 상황, 뭐 연준이 아무래도 금리 결정을 할 때는 인플레 상황인데 지금 인플레 상황이 조금 안정된 듯 했는데 뭐 다시 조금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전월 대비로는 인플레이션 뭐 PC 인플레이션이나 CPI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모습은 있지만 이번에 통화정책 의결문에서 보면 2%로 접근한다는 문구를 뺐습니다. 근데 그게 왜 뺐나 보면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예.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전년 동월로 그러니까 보면 2%로 쭉 가야 되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2.8, 2.9%로 올라가니까 물가는 향후에 이제 오늘 요번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렌트가 내려간다든지 임금이 상승률이 좀 둔화되면서 물가는 내려갈 거로 보지만 적어도 이번 달에 판단할 때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어쩌면은 전월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월 대비 물가 불안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예, 예. 앞에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통화 정책이 타이밍이잖아요. 이번에 동결했으면 언제 내릴까? 네, 이게 제일 그렇죠. 궁금하고 네. 또 질문 주신 대로 얼마나 이제 많이 내릴 것이냐인데 교수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이제 정책을 할 때 관망 모드, 웨이트 앤 씨 하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그다음에 결정하자. 이건데요.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어쩌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 올려야 될 상황. 미국의 그 통화 정책 지금 정책 금리의 그 상황을 보면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meaningfully 제한적이다. 의미 있게 지금 제한적이다. 제약적이다. 긴축이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너무 긴축적인 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가 보통 중립금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적당하게 맞는 어떤 금리 수준이 있다고 하면 그걸 중립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또 meaningfully 높다. 지금 수준이. 높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면 제약적이고 meaningfully 중립금리보다 높다니까 향후의 정책 방향은 내려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은 지금 우리가 좀 두고 보면서 하자. 그래서 저는 5월 아니면 6월 달에 첫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하고요, 올해. 그리고 하반기 되면
제가 볼 때는 3분기로 넘어가면서 고용 시장에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인플레이션 우려지만 그 다음부터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낮출 때는 인플레이션에서 고용 부분으로 관심이 좀 가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 한 2번 정도 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한 2번 정도. 뭐 작년 말에 공개된 점도표에서도 이제 그렇게 전망이 네, 됐었는데 아까 뭐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혹시 안 내릴 수도 있겠다. 또는 올릴 상황이 올 수도 없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계철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제 5월이나 6월 FOMC 한 번 정도 내릴 것 같고 하반기 한 번 정도 더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 상황이라든지 고용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참 독특한 대통령이잖아요. 연준에 대고 금리를 내려야 된다. 얼마 전에 그 직접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좀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한 얘기에서는 자기가 뭐 얘기하지 않을 거다. 얘기할 이렇게만 거다. 얘기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좀 암시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좀 지적을 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관세 정책이 지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번 기자회견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자기는 2016년까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있겠다. 트럼프가 나를 여기서 쫓지 못할 것이다. 쫓지 못할 것이다. 법적으로는 그런 권한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선 좀 암시적으로는 좀 그 트럼프를 좀 대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표시한 것 같은데 그래도 노골적인 표시되는 마찰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파웰이 트럼프의 압력을 받아가지고선 금리를 내렸다는 인상이 생겼으면 오히려 금융계에 더 혼란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서는 자기가 최소한도 트럼프의 독립된 것처럼 최소한도 보여야 된다는 그런 굳건한 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역대 어느 나라 대통령도 중앙은행 총재에 대해서 중앙은행 금리 결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건 정말 보기 드문 일 아니에요? 이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터키에 있습니다. 에드로아니 중앙은행 그리고 또 모디 총리도 그 중앙은행 총재 압박해가지고 그랬습니까? 도망가고 그 사표 내고 이랬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이 트럼프의 그 연준 그리고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은 어제 오늘 일 아니고요, 그렇죠? 일기에서도 그랬고 또 대선 중에도 얘기했고 또 그 경제 참모였고 지금 재무장관 된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연준 차기 의장을 파월 의장 말기가 2026년 5월이잖아요. 2026년 5월. 네. 네. 그 전에 차기 의장을 뽑아놔가지고 허수아비를 만들자. 그래서 힘을 빼버리자. 그림자 의장을 만들자는 얘기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누가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제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자기들의 그러니까 연준의 최고의 맨데이트 그러니까 목표가 2개가 있는데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신뢰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되게 몰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회적으로 많이 얘기해도 우리는 이 듀얼 맨데이트 2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데 있어요? 그렇게 굳건하게 파월이 나올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계속 때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경제가 만약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누군가 현실을 찾아야 되잖아요. 요소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탕을 지금 만들어 놓는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네가 내 말 듣지 않았기 않아서 때문이다. 그런 거다. 예. 금리를 내리라고 했는데 안 내려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잖아 하는 그렇게 하는 핑계거리. 그 바탕을 세울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그런 전략을 좀 많이 쓰니까요. 네, 그러네요. 뭐 연준이 결정을 할 때 통화정책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보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연준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금리 결정.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올 정책들이 뭐 관세가 있을 수 있고 이민자 추방도 있을 수 있고 뭐 감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 정책이
어떻게 보면 물가를 인상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씩 분석해보면 어떻게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뭐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낮출 수 있는 거는 예, 그 관세는 물가를 올리는 그런 정책이 되는 걸로 지금 다 예측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월가나 뭐 채권 시장에서도 그런 인플레이션을 좀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 그 이민자 불법 추방. 노동자들을 추방한다. 미국의 농업이 굉장히 많이 이런 그 불법 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노동자가 없으면은 농산품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그 세금을 내리면은 법인세가 주 목적인 것 같지만 법인세를 내리면은 국민 어떤 그 호의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소득세도 어느 정도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 요소가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니까 또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요소가 되고. 물가를 내릴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그 트럼프 정책은 석유 생산을 늘린다는 건데. 원유. 네. 예. 그런데 석유 회사들은 그렇게 늘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잘못 늘려가지고선 초과 공급이 생기면은 가격이 크게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시엘 오일 같은 거 만들려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생산을 늘려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석유 가격이 그 내릴 정책 그 공급을 늘리면 그 석유 가격이 내릴 수는 있지만은 그게 제대로 먹힐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그러네요. 같고요. 예. 그렇다면 거의 모든 정책이 물가를 올리는 정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네요. 물가 인상 요인 아직 정책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관세라든지 이민자 추방이라든지 이분 심지어 세금을 낮추는 것도 이렇게 물가 상승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금리 결정에 중요한 게 미국 경제 상황인데 지난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전분기에 대비해서 이제 연율로 한 2.3% 그렇게 해서 연간으로는 2.8% 성장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예상보다는 낮지만 이 정도면 정말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 경제 상황이. 예, 아무래도 이제 3분기에 3.1% 성장해서 2.3으로 내려오니까 많이 둔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정도 되고 그리고 연간으로 2.8% 성장이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3% 4분기 성장을 했어도 예. 경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가 거의 4.2% 증가를 했어요. 네. 경제 성장률보다도 더 많이 증가를 하면서 미국 경제의 강건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요. 4분기 또 성장률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수출이 어떻게 보면 강달러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강달러니까 수출 줄고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좀 줄었던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지난 4분기는 지나갔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올해 성장률. 근데 지금 주요 IB들이나 컨센서스를 보면 미국 경제 내년에도 2%대 중반 성장하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올해요? 올해도 2% 중반. 2.4, 2.5% 보고 있고요. 전기 대비로 보더라도 4분기 성장률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약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다시 높아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은 이게 이제 점차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2%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과 물가로만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아까 이제 말씀이 또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연준이 보는 게 성장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도 보잖아요. 근데 고용이 최근에 2024년 초에는 막 20만 개 이상씩 늘어났어요. 월 평균으로. 그게 이게 지금 한 17만 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률이 작년 중간에 4.3% 갔다가 지금 4.1%로 내려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고금리의 여파가 점차 이제 올해 영향을 주면서 고용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시간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1분기 말이나 2분기 정도 되면 실업률이 4.3%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통화 정책의 관점을 인플레이션에서 고용 쪽으로 움직이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네.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고금리가 고용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올 거란 이런 전망이신데 미국의 작년 성장률이 이제 2.8 연간으로 올해는 아까 이제 2.4에서 2.5% 정도 성장한다고 예상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뭐 작년에 가까스로 2% 됐고 올해는 뭐 1.67% 정도니까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 빨리 달리는데 우리 같이 조그만 나라는 더디게 달리고 참 정말 대비가 되는 미국 경제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일단 첫째로는 소비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비가 뭐 4분기에 보면은 그냥 뭐 4%대로 나왔고요. 네. 그 계속 그 소비가 강한데 다만 조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연체율이 약간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율, 신용카드 예. 연체율. 그래서 그게 좀 그 염려되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 4분기에는 민간 투자가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그 마이너스 5.6%. 그래서 네. 기업에는 좀 그렇게 그 밝게 보지 않나 그런 염려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소비가 올라간 이유를 본다면은 내구재가 12.1% 올랐습니다. 오, 12.1%. 예.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게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뭐 최소한도 그 신문 보도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샀다고 미리 하거든요. 산다. 미리 샀다. 가격이 비싸지기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소비가 좀 내년이 올해. 아니죠. 금년에 네, 소비가 올해. 좀 한 2분기 정도 들어가면은 특히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넣기 시작하면은 좀 갑자기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좀 염려되는 면이 있는데 뭐 미국이 좀 정상보다 좀 높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정상보다 낮은 거죠. 낮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잠재 성장률이 지금 뭐 어차피 1.8, 2.0%밖에 네. 안 됩니다. 미국은 잠재 성장률이 그것보다는 좀 더 높다고 기억하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이제 뭐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또 이제 좀 정치적 혼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죠. 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정상 때 성장률이 너무나 낮아졌기 때문에 비효율성, 뭐 생산성 감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쫓아가기가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너무 빠른 미국의 성장률을 너무 낮은 우리와 비교해 보면서 작은 사람이 더 빨리 달려야 되는데 좀 답답하고 아쉽고 좀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이 과연 이제 어떤 영향을 나타낼 건가? 이게 미국의 소비만이 아니라 교역 상대국에도 영향을 주는데 우리한테 직접 발이 떨어진 문제가 있어요. 연방 정부 차원의 보조금과 이 대출금 지급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받기로 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생산 이 보조금이 있잖아요. 이미 다 확실하게 계약이 끝났는데 결국 이것도 조금 못 받을 가능성이나 줄어들 가능성이 이제 확실히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다행히 그 행정명령을 뭐 법원에서 중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중지를 시켰어요? 일단 연방 정부에서 지출할 수 있는 뭐 보조금이나 대출 프로그램들을 일단 다 정지시키자. 예. 그리고 그거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해외 원조라든지 그리고 예.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그리고 청정 에너지나 뭐 혁신 기술에 대한 또 보조금, 뭐 대출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면서 또 클레임을 걸어서 예. 민주당 위주의 그 주지사들이 법원에 이제 소송을 해서 이게 이제 정지가 됐다고는 해요. 예. 그렇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그 정책 그 아젠다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다 뒤집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IRA나 아니면 그린 뉴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조금 또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주별로 영향은 있겠지만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뭐 IRA나 아니면 그린 뉴딜 가지고 컴퓨터 자동차 회사들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일부에서는
그 투자가 일어난 주라든지 아니면 뭐 공장이 있는 그런 데에서는 정치인들이 자기 주의 그 이익을 위해서 뭐 이런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에 있는 한 이러한 어떤 무역 관련된 어떤 산업 정책에 있어서의 그 보호하는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글쎄, 양수. 저는 부분적으로는 동의하고 부분적으로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 지금 그 상무부 장관 지금 청문회 할 때 예. 일단은 모든 돈 주는 것을 일단 그 정지하고 자기가 계약서를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미 전 정부에서 계약이 다 끝났는데 예. 확실하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거는 그 미국 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트럼프는 그 정치 그 법에 어긋나도 그 해도 일단은 해보고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우리가 만약 계약한 보조금을 못 받는다면은 그거를 제소할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제소할. 예, 그냥 트럼프가 무서워서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하면은 영 못 받습니다. 아, 우리 기업들이 예. 받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그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미국에서 생산 비용이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은 거기에 수지가 안 맞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트럼프에게는 관세를 높여가지고선 수지를 맞게 하겠다는 이야기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관세를 올릴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그 의심이 가지고 있지만은 예. 어쨌든 그 우리가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 기업들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기업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투자를 의지를 줄일 수 보여줘야 있다. 됩니다. 예,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예. 예. 그래야지 트럼프하고 다룰 때는 당근도 있어야 되지만 채찍도 있어야 돼요. 그 두 개가 없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운영이 강한 안 모습도 됩니다. 보여야 된다. 그런 예. 얘기네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사업할 때도 이걸 많이 보였는데 법에 어긋나지만 계약을 어긋나고 그래 너 싫으면은 나 한번 제소해봐 그런 얘기를 뭐 수백 번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확실히 계약한 게 있는데 네. 그걸 못 받았다 하면 우리가 제소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러네요.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나가서 투자를 하고 투자의 조건이 보조금이나 또 아니면은 인센티브를 받는 건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제소할 수 있는 어떤 컨티전스 플랜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제일 우려하는 게 지금 한국이 그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무역 흑자 큰 부분에는 지금 거기에 공장에다가 갖다 설비 투자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다 수출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미국에 투자한 공장으로 가는 설비 주요 원자재, 그렇죠. 설비 부품 같은 예, 게. 우리가 한때 대중국 수출이 많았던 이유는 우리가 중국에 공장을 많이 세우고 거기다가 부품을 공급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중간재들. 네. 지금 그것도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가 그러한 여러 가지 바이든 정부 하에서의 그런 프로그램에 따른 생산의 어떤 투자에 따른 것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는데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 금리 유지 결정 이후에 관심이 우리 한국은행으로 다음 달 25일에 이제 우리 금통위가 있습니다. 뭐 경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주장이 좀 많은 편인데 우리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순수하게 국내 상황을 본다면 금리를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2월에도 그 얘기가 나왔죠. 예. 그래서 그 기자회견할 때 이 총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다만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외환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월에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 그거는 완전히 정치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그게 무슨 예.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1월에 그 환율을 그 금리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환율 불안정성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한덕수 총리가 그 탄핵 들어갔을 때 하루에 아침에 20원이 바뀌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또 연준에서 금리를 좀 덜 내리겠다고 하니까 또 하루에 8원 바뀌었어요. 오늘도 지금 한 10몇 원 바뀐 것 같습니다. 올랐습니다. 예. 1,450원대 후반으로. 그 이런
어차피 우리 원하는 약세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뭐 관세 때문에도 그렇고 금리 역자 때문에 그렇고 약세될 수밖에 없지만 천천히 약세가 된다면은 우리가 뭐 작년 버텼으니까 금년에도 버틸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상당히 좀 걱정되는 거는 빨리 변동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하고 정치적 환경이 안정화됐다면은 그렇게 환율이 빨리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네. 빨리 움직이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한번 금리를 내리는 모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금리가 이렇게 내리면은 뭐 8원, 10원, 20원씩 바뀐다고 하면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정치가 경제 안정한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그러면 뭐 약간의 뭐 저 약세는 있을 거지만은 뭐 그렇게 우리가 버틸 수 없을 만큼의 약세는 없을 텐데 네. 계속 정치적 정쟁이 심해져 가지고선 환율 변동성이 심한다면은 뭐 1월에 얘기한 논리가 그대로 2월에 적용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2월에 이 한국은행 금통의 금리나 어떤 여부는 환율이 관건인데 그 여부가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낮추고 우리 기준금리 낮추고 연준은 이제 유지한 상태니까 격차가 커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좀 큰 폭으로 뛰는 요인이 될까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하신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금리를 내렸을 때 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은 기대에 의해서 또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는데 연준이 바로 아니더라도 좀 이따가 금리 내릴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올해 한국은행이 몇 번 내리고 연준 몇 번 내리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두 나라의 중앙은행 간의 금리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기대가. 예. 근데 저는 올해 한국은행도 2번, 연준도 2번 정도 하니까 연말 되면 예. 지금의 그 금리 스프레드가 그냥 150bp 유지가 될 거라고 금리 생각이 격차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거로 보여요. 근데 예. 재밌는 거는 10월 달에 한은이 금리 내렸을 때 예. 당일날 달러 원 환율 내렸어요. 약 한 3원 그랬나요? 정도 내렸어요. 오. 예. 기준금리를 낮췄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그때 이제 뭐 일간지나 아니면 보도에 따르면 시장에서 이제 평가한 거는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 금리 한 번 내렸지만 연준은 작년 말에 2번 이상 내릴 거다. 그러니까 그 스프레드는 결국 줄어드니까 환율이 좀 내려올 수 있다. 원화가 강세가 될 거라는 게 반영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어떤 분석을 똑같이 지금 2월 달, 1월 달, 2월 달에 적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지금 교수님은 정치 얘기를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게 오늘 이렇게 환율이 급격히 올라간 것은 예.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한 관세 얘기잖아요. 아, 관세 지금 2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달러 원 환율이 1,470원에서 1,440원, 30원대로 훅 내려온 게 언제냐면 네. 트럼프 취임하고서예요. 음. 왜냐하면 관세를 그날 부과하지 않고 연기했잖아요. 2월 1일 날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 조사를 해가지고 4월 1일까지 나한테 보고해 그랬잖아요. 네, 무역 정책에 대한 여러 그렇죠. 가지 보고를 그러니까 하라 그랬죠. 관세 본격적인 보편 관세를 부과할 때까지는 4월 1일까지 시간을 이제 벌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금리 인하의 환율에 대한 어떤 영향은 지난달보다는 아니 1월 달보다는 2월 달이 훨씬 더 자유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한국은행 금통위가 2월에 금리를 내릴지 그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관련해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미 연준의 금리 유지 결정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동화 전망까지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장재철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